네, 어지러움이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진짜 큰 걱정인데요. 유일하게 국가 어른으로서 순서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태도가 어제 기고만장한데요. 이제는 아나무인이고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했죠. 네. 과반, 절반이 넘는 숫자를 확보했고 범야권을 합하면 거의 190석 가까이 192석이. 예. 그러니까 개헌 가능성,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거의 육박하는 숫자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22대 국회 개원은 아직 안 된데도 네. 21대의 과반 의석이니까 21대도 요걸 가지고 22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기고만장하다. 기고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가 높기를 만장, 한 장이 아마 한 50cm쯤 되지 아마. 이게 그러니까 만 개를 포개놨으니까 이게 금강산 높이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 그렇죠. 작은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네. 그래서 첫째로 협치는 없다 앞으로. 협치를 왜 하느냐? 국민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입법 활동할 것이다. 그게 민형배 의원이 전략기획 실장이 그런데 공개적으로 네. 민형배 의원은 전국구 인물이죠. 네. 전국구 인물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예.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당선됐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그 탈당하고 꼼수 탈당해가지고 꼼수 탈당해가지고 탈당. 그거 이제 검수완박법 통과시켰는데 1등 공신이 돼가지고 그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당 만들어가 이 광주에 입후보하면서 거기를 제일 취약 지점으로 본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그 한 행태가 그렇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지역 유권자들이 아이고 이런 의원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거 아니냐 네. 생각 그걸 제일 약한 고리로 이제 갔더니 타겟으로. 웬걸 압도적으로 네. 민영배 오히려 당선되고 이낙연 의원이 지금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도 압승한 걸 바탕으로 했는지 세게 나오고 있는. 네. 그거는 어쩌면 민주당 이 대표와 강경파의 입장을 대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협치는 없다. 협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당하고 상의해서 또는 용산하고 상의해서 그게 가능한 걸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 네. 이걸 하려면 해라. 우리 과반수로 뭐든지 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뭐 때문에 협치란 말을 쓰냐. 기억에서 줄이자. 근데 여기 너무 심했던지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한겨레와 더불어 좌파 신문이죠. 좌파라고 하지만 한겨레는 완전히 저렇고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좀 심하다는 타이틀을 붙였다고. 네. 이게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다는 말은 안 썼지만은 거기에다가 대장동 게이트의 변호사 6명이 다 당선됐죠. 이 지역구에 전부 스카웃대가 안전지대에서 다 당선됐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당선자 신분으로 뭘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이니까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제 언론 들으면 검사들의 수사 착수, 수사 내용도 통제받아라. 그다음에 판사의 판결도 통제받아라. 사법 통제라고 했으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법률로는 낼 수 없으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 그렇죠. 판사 탄핵은 이미 해봤지 않죠 사람들이. 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검사 탄핵은 이미 2건이 있거든. 네.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야. 그게 하나는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라인의 책임 검사였다고. 그러니까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 말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말하자면 협박이지, 협박. 네.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똑바로 하라는 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계열 사람들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그거 똑바로 해라는 뜻은 무죄해라. 수사 더 하지 마라. 그다음에 상고심권은 그냥 파기해서 내려보내라. 유죄 판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법률은 지금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은 21대 국회 과반 그걸 가지고 5월 초에 예. 이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같은 거는 이미 한번 폐기 처분된 건데 다시 꺼내고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헬로원 그 참사 사건에 대한 특검. 근데 이 두 가지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거예요. 조사 중인 거 특검한다 하는 거는 국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헬로윈 참사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조사. 그 국정조사는 이번에 서대문에서 이 부부 하지 않은 원내대표 출신 그 이름 누구더라. 그가 반장이 돼가지고 위원장이 돼가 그걸 여러 달을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네. 그 경찰 검찰 수사 이상으로 나온 게 없어. 이거 다시 꺼내겠다. 그다음에 민주화 유공자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 민주화 유공자 이 보상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충분히 보상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가족과 상속인들에게까지 어떤 특혜를 주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입법 폭주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적법을 개정해가지고 국민의 나이를 10살씩 낮추는 법도 만들어라. 10살씩.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그럼 이재명도 64년생이니까 74년생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10년 낮아지. 그다음에 남녀 구분을 이 출생 신고할 때 마음대로 하게 해라. 남자로 하든지 여자로 하든지. 오죽한 그러니까 이런 법도 이건 자연법 사상에 어긋난 거니까 법으로 성립할 수 없는데 그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기로 이재명 대표께서 공약하셨는데 그거 해라. 안 하면 그 말이 조금 들어갔어요.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건 법이 성립될 수가 없지. 예. 그 행정부의 구체적 예산 처분에 관한 법은 그건 불가능한. 예. 그 법이 성립될 수가 없어. 근데 그거 할는지 모르지. 건의안은 낼 수가 있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기고만장하고 협치는 없다. 사법 통제도 하겠다. 이러는데 내가 요 단계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강경파들에게 경고라 그러면 그대들 귀에 거스를지 모르겠어. 내가 경고를 하고자 해요. 호의적 경고. 과반수의 저주가 우리 헌정사에 있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과반수의 저주. 예. 58년 5월에 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 네. 그 자유당이 과반이 넘는 압승을 했어. 그리고 그 1년 반,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이른바 3.15 선거가 있는데 그해 연말에 그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경쟁자가 없어. 네. 결국 마지막에 경쟁자가 없어져 버려.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장면을 꺾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예, 위해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감행하는데 그 전초전으로 그 연말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통과시켰는가 하면 그 개정안 내용에 언론 통제 조항이 있어. 정부가 구체적 기사에 대해서 언론에 지시 명령할 수 있도록 해놓은 악법이지. 네. 그러니까 야당이 농성을 하니까 이 부천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무술 경찰관 200명을 소환해가 이게 국회의장이 임시로 국회 경위로 임명을 해가 국회 경위복을 입혀가지고 그날 저녁에 국회의사당에 경위가 200명 이상이 투입돼가 무술경위 경찰관이지. 이걸 야당이 끌어내고 농성이 그 통과시켰어. 네. 그러니까 그게 신호야. 저주요. 저주를 받은 것이 결국은 그런 폭주가
조직적 부정선거도 뭐 태연히 감행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된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되고 둘째로는 숫자로 내가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네. 지금 그대들이 기고만장한 것은 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90, 민주당이 161석, 71석 차이야. 네. 근데 이게 국회의석 300석에서 비율로 하면 25%를 더 갖고 간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양쪽의 후보들의 총 득표수는 민주당이 1,400만 대, 이쪽이 1,300만, 한 100만 표 차이인데 요거는 5% 차이야. 네. 5%. 투표자 중에 5% 차이인데 의석수에서는 71석 25% 차이가 났다. 네. 그런데 그날 3분의 1이 투표 안 했다. 그렇죠. 네. 그게 질병이나 특수사정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양쪽이 다 밉다. 찍을 데가 없다. 이쪽 직전이 그렇고 대개 이런 심리로 네. 3분의 1이 투표를 안 했다. 네. 자, 이 숫자를 놓고 결국 투표 참가한 사람들 중에 5% 차이로 이런 의석이 주어졌다 해서 기고만장할 수 있느냐? 선거는 4월 10일 그날 하루의 여론조사야. 그렇죠. 네. 가령 오늘 조사를 해보면 정밀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대통령이 이제 실수 안 하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국민 소통과 약속을 지켜나가면 이게 매일 변할 수가 있다고. 네. 매일 변하는 게 민심이야. 그래서 민심 조석변이라고 하거든. 네. 4월 10일에 그 민심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 이재명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 무서움을 느껴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움을 느껴야 돼. 그걸 느끼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보여줘야죠. 저 사람 저주를 느낄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 저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숫자의 마법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숫자의 그 마법 네. 그걸 믿고 소선거제에서 오는 그 엄청난 사표 그게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자, 민심은 천심, 네. 민심 조석변, 선거 총선거 그날 하루의 여론조사 그리고 3분의 1이 투표 안 했다. 이 표심이 민심이다. 이것도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종합해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거야. 네. 그 정신 늘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걸 이재명이 찾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전해질 겁니다. 네. 전해지겠지. 네, 전해질 겁니다. 이 대표가 전화 좀 해주지 그래. 이 전화번호는 뭐 윤석열 아니 대통령 그 부속실에 있는 사람한테 박찬준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 하는 거 좀 이거 볼 겁니다. 전해줘요. 네, 이거 볼 겁니다. 아니면 이봉규 TV 시청자 중에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좀 전해주세요. 저 얘기.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볼 겁니다. 예. 첫째로 제가 취임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그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 기자회견 얘기하셨죠. 예.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청와대는 구중궁궐이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 돼. 예. 이런 전 산보 삼아 걸어갈 수 있지만 겨울에는 차 타고 가야 돼. 그 대통령 가까운데 어떻게 그 거리를 걸어갈 수 있나? 그러니까 구중궁궐이지.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겨서 내가 그때 그 후보실이 얘기하는 거 이 장면까지 기억해. 2층 집무실, 1층 기자실. 네. 수시 기자회견 하겠다. 박수 쳤지. 네. 야, 이거 처음으로 공화제 아래서 미국 같은 대통령이 나오는구나. 한 번도 안 찍혔어. 한 번도. 한 번도 안 찍혔어. 한 번도 안 찍혔어. 이번에 했습니다. 예. 이번에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 17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건 뭔가면 얘기네. 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즉석 기자회견
그걸 뭐라 그러지?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을 처음에 했거든. 그것도 잘한다고 하다가 MBC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한 건 내가 그때 잘했다고 그랬어. 그럼 거기에 고약한 질문을 받는다고 치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가 준비를 해서 기자회견을 해야지요.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깨놓고 얘기합시다. 김건희 여사 문제 그게 뭐가 두려워요? 예를 들자면 그게 좌익 평양 들락거린 목사가 서울의 소리하고 짜서 궁지에 몰려고 이미 몰래 카메라까지 장치가 이게 주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게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그 일이 그게 뭐가 두려워요? 대통령이 나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어? 이건 참 악랄한데 어떻든 대통령 부인인 내 아내가 그런 선물을 어떤 걸 받아서는 안 된 거 대단히 잘못했다. 그 얘기 왜 못하노? 왜 그 얘기 못하노? 비슷하게는 한번 했어요. 윤 대통령님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연두기자회견도 안 하게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이야. 예를 들면 국방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 절차 그것도 국민 앞에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못했다. 근데 우리 정계에 있어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용서를 빈다, 실수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러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성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요. 어? 그럼 누구는 그렇대도 자꾸 그러면 대통령이 쫓겨나는 거 아니냐? 쫓겨날 수도 있지. 자꾸 그러면. 자꾸 그런 일이 자꾸 그렇게 되면. 그러나 아무리 자꾸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절대로 돌팔매질 못한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 경험에 의해서 그런 대통령 못 쫓아낸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비서실장하고 정부 수석 인선 발표할 때에 그 태도. 근데 인선에 관한 것인데 기자가 그 질문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의제는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내 뉴스 최고 생산 원천이니까 언제든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내가 윤 대통령께 들으라고 참고로 한마디 더 할게요. 미국의 경우에 말이죠. 미국 대통령들은 수시로 소통하죠. 그런데 그 소통이 우리로 보면 얼마나 지나친가 싶을 정도의 소통인가 하면 클린턴 대통령 때 우리 대통령이 어떤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게 김영삼 대통령인지 누군지 하여간 백악관 잔디뜰에 이렇게 양쪽 대통령이 서서 기자들 앞에 앉혀놓고 기자회견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관례로는 미국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든지 한국 대통령이 얘기하든지 대체로 우리 두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예. 질문 받는 게 순서인데 딱 서니까 질문하고 기자가 손을 드는데 미국 기자야. 예. 그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르윈스키 스캔들에 대한 입장을 질문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는 안 나타나. 내가 그 화면 봤어요. 아마 얼굴이 불쾌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국 국가원수를 모셔다 놓은 자리에서 자기 대통령의 치부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질문하니까 이런 볼쌍놈이 다 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뭐든지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있다게. 공화정이 활발한 민심 소통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두려워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하기 시작했습니다.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23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은 거야. 중앙일보도 오보야. 17개월 한 게 도어 스태핑 그만둔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나는 취임 때부터 기준으로 해가 기자 회견을 하고 질문 받은 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해서 국민 속에 이번에 이 표준적으로 국민의힘당이 이게 말하자면 소수파로 전락한 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표준적으로 지난 일요일 날 내가 만난 택시기사의 말입니다. 자기는 선거 때 윤 대통령 지지했다. 이유는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에 들어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독선 독주가 심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과반이 절반이 넘어가면 대통령의 독선 독주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1번 찍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중간 표심의 어떤 표준적인 국민의힘당 패인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 책임 부분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독선이고 일방적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저 폭주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이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을 강화해 가면서 일방 헌법 81조를 최대로 활용하라. 81조는 뭡니까? 헌법 81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연설하거나 서한, 그러니까 서면 네.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연설하거나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대상이 없어요. 국정 전반입니다. 국정 전반입니다. 그걸 무슨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무슨 안건 지금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뭐 연두 예산 연설하지 않습니까? 네. 그 조항에 근거한 겁니다. 그 조항에 예산 연설하는 것인데 구체적 법안을 두고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이다 또는 양곡관리법을 다시 재발의하겠다 가령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고 뭐 이게 판검사에 대한 네. 그 탄핵을 네. 남발하거나 탄핵을 발의했거나 하는 이런 대목이 있으면 나 국회에 갑니다. 통과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헌법 81조에 근거해서 연설하겠다. 무슨 취지냐? 그 취지까지는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야당이 안 된다. 협상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강제 조항이에요. 헌법의 강제 조항. 강제 조항. 국회로서는 강제 조항이에요. 이 조항대로 하면 회기가 열려 있지 않은 이 휴회 중에라도 임시 국회를 하루라도 소집을 해요. 네. 이걸 가지고 이 대통령이 미쳤나 무슨 소리야? 어? 국민의힘당하고 협상하자. 안건이 뭐냐? 언제 오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안건이 물어봤어도 안 돼. 그냥 물어보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면 돼. 예대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출석하면 예상되는 게 지금 이 강경파들 같으면 지난번에 대통령 나온 게 무슨 일이 있어가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모욕 행위를 가할 겁니다. 당해라 이거예요. 모욕을 당해라 이거예요. 야유를 당해라 이거예요. 그런 배심과 그런 원칙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면 기고만장한 기세도 꺾을 수 있다. 대통령은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취임 초 처음으로 기자회견한 그 모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는 헌법 81조의 권한을 행사하라. 이건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네. 국회에 나가서. 그래서 이 국면을 돌파하라. 정상적인 정치고 정상적인 국회면 그렇게 참 먹혀 들어갈 텐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잘 해도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